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다신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상대는 전 예비 시모였습니다. 물론 다리 밑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과 진배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분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잊고 새로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면상을 보니 화가 단전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아마 앙금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원하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성당 근처 베이비 박스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육원 원장인 마리아 수녀님이 저를 안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도 빽빽 울던 피덩이가 원장 수녀님 품에서 방긋방긋 웃더랍니다. 다행히 저의 생모는 태어난 날짜와 이름까지 쪽지에 넣어주고 간 탓에 다른 친구와 달리 제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수십 명의 아이들은 늘 사랑이 고팠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제가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종이장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녀님은 다 쓸모가 있어서 태어났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나마 보육원 복은 있었는지 나쁜 곳이 아니라서 삐뚤어지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림받던 유년 시절보다 19살이 돼서 홀로 자립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나오니 세상이 진짜 저 혼자뿐이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이 세상 태어난 목적이 있지 않냐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식당 서빙, 사무실 청소, 제과점 바리스타, 보모 등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 없죠? 저도 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꽁돈은 싫었습니다. 비록 고아이긴 해도 돈을 깨끗하고 바르게 벌고 싶었습니다. 유혹이야 왜 없겠습니까? 어린 여자가 혼자 살아가니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50줄에 들어선 아저씨가 아들만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돈 벌고 살겠다고 결심했죠. 홀로 자립한 다음에는 새벽 사무실 청소부터 저녁에 갈비집 서빙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육원의 어린 동생들을 보던 경험이 있던 터라 아기 돌봄이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유아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조금 보태주신 돈과 장학금을 받은 덕에 20대 후반 다행히도 신도시에 있는 유치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가게 된 첫 직장이었습니다. 단독 건물의 앞뒤로 놀이터와 수영장 그리고 텃밭까지 있는 대규모 유치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원장님은 생각지 못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말투도 고상했고 예의가 있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30대에 홀로 되시고 재혼도 안 하고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 교육에 헌신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육원, 양로원 봉사활동에 독거노인 소년 소년 가장 돕기까지 물질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아 이곳 지역 사람들의 칭송에 침이 마를 날이 없더군요. 게다가 제가 다닌 보육원에도 후원하셨던 분이었어요. 취업 당시에도 고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도 계속 유치원에 남아달라고 하더군요. 고아면 어때요? 한 선생 잘못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난 그런 편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교사로서 자질이 우수하면 됐지. 열심히 합시다, 한 선생.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솔직히 유치원 선생님 뽑는데 부모가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을 하면 다들 저를 뽑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소개서에 거짓말로 쓸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교사가 되고자 결심한 것은 보육원 동생들 때문이었으니까요. 학부모니들에게 트집 잡기 싫어서 거부한 원장님도 계셨고 아예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숨겨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장님은
있는 그대로 저의 모습을 뽑아주셨어요. 지금껏 살면서 저를 고아라고 업신여긴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아니까 밤에 집에 놀러가도 되냐는 사장님부터 작은 실수만 해도 고아라서 가정교육도 못 받아서 그러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핀잔을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번 원장님은 좋은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세상이 살기 좋구나 하며 눈물이 핑 돌기까지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제가 다 쓸모가 있으니 태어났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했어요. 제 평생 소원은 교사로서 보람도 찾으며 행복한 가정도 꾸리는 것인데 첫 직장부터 예감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유치원에 입사하고 1년 동안 야근까지 자처하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치원 근무 시간이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 후까지라고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일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더 많은 법이었습니다. 학부모와 문자나 전화 면담부터 다음날 교환 작성, 게시판 꾸미기, 교구 자체 제작 등등 그 밖에 업무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더 시키고자 하는 다른 분과는 달리 원장님은 얼른 끝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가끔 소고기로 회식도 시켜주시며 가끔 보너스도 챙겨서 주셨습니다. 제가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이 잘 따르는 교사라며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과를 마치고 원룸에 누웠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빨리 결혼하고 싶던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체육 수업을 하는 남자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의도 바르고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는 면이나 유치원 강당의 집기류도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에서요.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 괜히 기가 죽어 고백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전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갈비집 사장 아들이 한 번만 사귀자며 저를 스토킹하는 통에 한 직장에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큐피트의 화살이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었던 건지 늘 열심히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던 저를 눈여겨봤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장난기가 많겠어요. 다행히 유치원에는 놀이터나 간이 운동장도 있어서 뛰고 달리고 구르고 남자 선생님 못지않게 거칠게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나름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늘거리는 원피스에 긴 생머리의 소녀인 줄 알았는데 선머슴같이 활달한 제가 좋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곳 유치원에서 첫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수영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오래 병원 생활도 했다며 활기차고 명랑한 제가 좋다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제 인생도 행복의 동화가 펼쳐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동안 유치원 동료들에게도 내색조차 안 했습니다. 고아라서 그런지 남자에게 꼬리도 잘 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거니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될 그 사람도 처음 일을 하는 유치원에서 연애한다고 말하기 난처했다고 해요. 오랜 재활치료 끝에 사회에 나왔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래도 나름 뜨겁게 6개월을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하던 터라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저는 가족이 없으니 일단 이 사람의 가족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홀로 형제를 키운 어머니란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원장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우리 유치원 원장님 어떤 분인 것 같아? 갑자기 왜 원장님을? 그분이야 뭐 나한테 따뜻하게 배려 잘해주시고 나 고아라고 한 번도 무시한 적 없고 그렇지 뭐. 좋다는 거지?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 자기 엄마 이야기 해달라니까 무슨 원장님? 아니, 우리 엄마가 좀 남의 눈을 잘 의식하시거든. 무슨 말이야? 실은 우리 엄마가 원장님이야. 그날 한강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 뻔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유분수이지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요. 무슨 재벌 회장 아들도 아니고 유치원에 위장 취업을 왜 합니까? 기가 막히게도 저와 결혼을 약속한 체육교사는 원장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자녀들은 외국에 있다고 하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사고로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형이 있는 보스턴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며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유치원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이 사람도 시치미를 떼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원장하고 체육교사하고 원내에서 부딪힐 일이 거의 없거니와 그 사람도 자기 부모 이야기보다 형 이야기만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모가 원장이니 결혼 못하겠다 할 수도 없거니와 저는 결혼에 부모가 무슨 상관이냐 싶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무튼 저희는 몇 개월간의 비밀 연애를 마치고 원장님, 아니 그 사람의 어머니를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아인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기에 흔쾌히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원장님이 좋아하는 수국과 케이크를 가지고 말입니다. 예약한 방에 들어가자 원장님의 모습은 유치원에서 수수한 차림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의류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에다 손목의 중형 차량 시세와 맞먹는 명품 시계가 번쩍이더군요. 그 모습에 기가 살짝 죽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유치원 면접 때 입은 옷이란 생각이 그때 들더군요. 먼저 와 있던 신랑이 될 그 사람이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 너 따위가 감히 이런 말 대신 좋은 데서 보니 반갑다고 하는 원장님의 말에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두 사람 언제 처음 반했나? 사귀자고는 누가 그랬니? 두 사람 비밀로 어떻게 연애를 숨겼니?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했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니 나중에 스키십 진도까지 물어보시는 통에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니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겨울방학 때 결혼하려고요. 그래. 죄송합니다. 네가 왜? 그래. 뭐가 죄송해 자기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엄마? 그래.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한 선생? 저는 이상하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대 안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만 원장님에게 미안한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원장님은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낯선 유치원에서 조리실 영양사가 터세를 부리는 것도 저보다 나이 어린 주임 교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한편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예비 시모에게도 정성을 다해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신랑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는 찰나 원장님의 말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선생, 언감생심이야 언감생심. 그렇지 않아?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전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인자한 표정과는 정반대로 사납게 노려보시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총 맞은 것처럼 보기만 하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수국과 케이크 고맙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친은 반대도 안 하셨으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하지만 언감생심이라뇨. 제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다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 맞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기도 애매한 지점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들이 들어오니 다시 웃는 얼굴을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꺼림칙해서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지. 반대 안 한 게 어디야. 자기야, 난 엄마가 자기 머리채라도 잡을까 걱정했어. 농담처럼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군요.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때서? 하고 따지려고 해도 원장님, 아니 예비 시모의 태도가 신경 쓰여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말도 맞죠. 까짓게 우리 아들 넘보냐?
다그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 고사성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언감생심이라고 해놓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상견례 겸 예비 시모가 저 예비 신랑 그리고 원장 수녀님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를 하시더군요. 수녀님, 우리 한 선생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심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다뇨. 자식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선생 좋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대화가 어쩐지 저한테 슬프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한편으로 저도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언감생심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결혼까지는 몇 개월 남은 시점 약혼 소식은 유치원에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때부터인가요? 신데렐라, 콩쥐, 합쳐놔도 제가 이길 수 있을 법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선생, 우리 애들 교재 어디 갔어? 컴퓨터에 없는데? 출력해놨어?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해둔 특별활동 6개월 수업 교환이나 출력할 교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제 담당이라 5, 6, 7세 교재를 학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글쎄 유치원 교무실 컴퓨터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가 자체 수업하니 교재나 교환을 제작하고 이후 과정으로 배포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편적인 누리 과정은 교육부 지시대로 하지만 여기 유치원만의 인지 수업이나 창의 수업 교재였습니다. 특별활동은 오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다들 수업할 교환부터 교재가 없다고 난리였습니다. 유치원 공용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이 왜 지워지고 없어졌을까요? 혹시 몰라 비상으로 저장해둔 USB도 사라졌습니다. 암튼 제 담당이니 저는 밤새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유치원에 남아 일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도 잠시 미뤄가면서 말입니다. 같이 살 집인데 같이 봐야지. 그 파일 실수로 누락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보야. 내가 그걸 왜 지워? 난 아니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럼 누가 지우기라도 했다고? 아, 됐다. 싸우지 말자. 기다릴게. 천천히 완성하고 집 구경 가자. 미안해. 일 빨리 마무리할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제가 달라지니 환경 게시판도 다르게 꾸며야 했습니다. 요즘은 업체에서 만든 것을 사서 쓸 수도 있지만 유치원 방침이 수채를 좋아한다며 오리고 붙이고 칠해서 예쁘게 환경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담당한 구역마다 족족 손상되어 있었어요. 짝짝 찢어 밝혀진 제 작품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시 해야 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질 나쁜 모락인가 싶어도 다들 저보다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라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 CCTV가 마침 고장나서 범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하고 또 했습니다. 약혼식 이후로는 예비 신랑과 제대로 데이트를 즐겨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예비 시모가? 하지만 어떤 원장이 자신의 유치원이 망가지는 거 좋아하겠냐며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CCTV에 대한 AS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텃밭과 토끼장, 닭장을 관리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그만두셨습니다. 하필 그곳 관리 교사는 저였기에 저는 잡초 뽑고 농약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닭똥 치우고 토끼밥 주고 하루에 몸이 10개라도 다 해내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유치원에서 키우는 개, 달마시안 레오까지 관리해야 했습니다. 가끔 농장을 돌아다니며 동물을 괴롭히고 밭을 망가뜨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잘 묶어놓아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싫다고 하자니 날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는 비비 꼬며 물어옵니다.
쌤, 제 토마토는 언제 집에 가져가요? 우리 병아리는 밥 먹었어요? 내 고구마는 잘 자라고 있어요? 봄부터 농작물들을 심어놓고 눈이 빠지라 익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토끼, 병아리가 태어나고 부화되는 과정까지 봤으니 지켜보는 애정이 늘어나 아이들의 관심은 농장에만 있었습니다. 다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자 고사리 손으로 날짜를 꼽아가며 귀엽게 누나를 굴리는데 제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저보고 잘 부탁한다고 병아리랑 토끼 먹을 음식도 가져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얼굴 그을리며 농작물이나 가축들을 돌보았어요. 다른 동료 교사들도 이제 며느리가 될 거니까 농장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 하며 오히려 저를 매도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신부 마사지는커녕 얼굴색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색도 제 마음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니까 관리자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장 예비 시모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농장 관리자는 구하셨나요? 구하고 있는데 미안하구나. 힘들지? 한 선생이 있어 농장이 잘 운영되고 있어 좋아. 그렇지? 대답도 못하고 억지 춘향마냥 웃었습니다. 차라리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혼수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토끼똥이나 치우고 병아리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예비 신랑과 저는 돈이 많이 없어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집이나 집기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생기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 혼자 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희는 예비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새 출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자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여서 떠드는 동료 교사와 주임 교사의 뒷담화도 고역이었어요. 혹시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원장 아들이랑? 그럼 여기 유치원 한 선생 거 되는 거 아니야? 보육원 출신이라며 대단하다 진짜. 한 선생 유흥가 출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빠 같은데. 와, 웃겨. 그런 거 한 사람이 무슨 유치원 교사를 해. 노동시간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박봉인데. 내가 보기엔 운이 좋았어. 우리 다 체육쌤 똥차인 줄 알았잖아. 알고 보니 우리 원장님 아들? 원장님 이번에 산 땅 많이 올랐던데. 근데 왜 체육 교사는 내 아들이다 말을 안 했을까요? 내가 외부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아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아들 눈치 보이겠지. 큰아들은 아예 의절인데 간신히 돌아온 둘째 아들 심기 안 건드려야지. 아, 결혼 반대해서? 맞아. 그래서 이번에 한 선생 받아줬나 보다. 저번에 큰아들 결혼 반대해서 의절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고하든 뭐든 일단 받아줬나 보다. 뭐? 부동산 의절? 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예비 신랑이 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를 음해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뒷담화에서 들은 정보도 꽤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유지했던 친정 유산과 남편 시댁 유산이 다 예비 시모 앞으로 되어 있었고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겨우 화해했는데 갑자기 제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허락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는 안 했으니 일단 넘어가야 하는 건지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예비 시모의 저희를 알기는 어려우니 넘어가야 할까요? 예비 신랑에게 당신의 어머니의 생각이 뭔지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요? 고민에 빠졌다가 그 다음 사건이 터지자 경악하고 말았어요. 토끼와 병아리, 텃밭의 농작물들까지 냄새는 나지만 유치원에서 제법 인기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원하거나 바깥놀이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그곳으로 모여 놀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은 유치원의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으아, 으아. 그때 외마디 비명과 울부짖음이 들으니 저는 슈퍼맨처럼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병아리며 닭, 토끼들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며 텃밭에는 토마토며 가지 고구마 등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습격이나 폭격을 맞은 것처럼요.
정말 저도 울고 싶더라고요. 저는 울고불고 하는 애들을 겨우 달래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농장이 왜 이럴까요? 저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했고 그때 예비 시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설마 레오? 레오 누가 풀어놓았니? 한 선생이야? 레오는 쇠사슬이 풀리자 동물과 농작물을 망쳤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화를 내지도 못하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농장에 들인 노력도 노력이지만 아이들이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다니 다 저의 불찰 같았어요. 간밤에 레오도 풀어놓고 닭장과 토끼장 문도 잠그지 않았다고 예비 시모가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가 점검을 안 했다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고 동물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제가 결혼한다고 정신이 빠져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원성에 유치원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잔다는 말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담당 관리자인 저는 잠깐 휴직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유치원 이미지 나빠진다며 잠시 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CCTV를 보지도 않았기에 진짜 누가 레오를 풀어주었는지 농장 문을 누가 열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의 항의에 담당 관리자인 저는 휴직을, 레오는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비 시모가 농장 한 바퀴를 돌더니 문을 잠그지 않았고 레오 산책 후 목줄을 메어놓지 않은 장면이 떡하니 찍혔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 경찰관이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미쳤네? 내 정신 좀 봐. 아유, 내가 그랬구나. 어쩌면 좋아. 하고 울지 뭡니까? 아들한테 안겨서 말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레퍼토리와 함께 운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모는 유치원 교실에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변명하며 고급 양상과 아이들 장난감 등 선물을 한 알음씩 안겼습니다. 씩씩거리던 엄마들도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언감생심, 유기견 주제에 정성껏 키운 것을 다 망쳐놨어요. 아주 진짜 속상해. 버려진 것들이 항상 문제예요. 주제도 모르고. 하면서 저를 힐끗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레오 욕을 빙자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셨나 봅니다. 멀쩡하게 비싸게 주고 산 개를 길거리에 주운 유기견이라뇨. 시간이 갈수록 저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파일 삭제도 환경 게시판 파손도 어쩌면 예비 시모가 한 짓이었을까요? 아무튼 더 이상 증거도 안 나오니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수도 없으니 저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갔어요. 그렇게 어린애처럼 반대하시면 저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유치원도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금방 취직할 줄 알았는데 농장 사건도 그렇고 예비 시모가 뭐라고 주변 원장님께 말했는지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수영 레슨을 시작했다며 저에게 취직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역을 옮겨서라도 지원하면 유치원에 근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후 예비 시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장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원래는 동네 사람부터 지역 봉사자까지 다 오는 행사인데 올해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김치 공장에서 주문해서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절인 배추 10포기만 사서 소량으로 집에서 먹을 것만 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오 사건 때문에 유치원이 시끄러워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고 하며 예비 시모는 저하고 예비 신랑에게 늦은 밤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놀러와. 김장은 지인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너희는 수육이랑 김치 먹고 놀다 가렴. 저는 안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동안 제 눈치만 보고 마음을 졸였을 예비 신랑이 마음에 걸렸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엄마 김치랑 수육이라던데 저 때문에 못 먹으면 어쩔까 싶었습니다. 저야 엄마가 없으니 괜찮지만 있는 엄마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같이 오라고 했으니 문제가 없겠지 싶어 저는 안심하고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 안심이 역시 문제가 되는 법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사는 고급 빌라 앞에 절인 배추 100포기가 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모는 자신이 주문을 잘못한 거라며 웃어넘겼어요. 10포기 해야 하는데 공을 하나 더 넣었다며 예비 신랑과 저는 짐을 다 옮기고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온다는 지인들이 아직 안 왔다며 그제야 예비 신랑에게 지하철역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예비 시댁은 지하철역에서 20분 거리 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해 차량이 없으면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인이 오면 김장을 시작하려고 했죠. 아무리 먹고 가라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농장 레오 사건 때문에 서먹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결혼하면 가끔이라도 보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밖으로 나가자 집안은 저와 예비 시모 둘뿐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차라리 모든 것이 예비 시모가 꾸민 일이라고 밝혀지고 사과하고 풀어내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생배추가 아니라 절인 배추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지인분들이 우르르 오시면 금방 끝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비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말없이 저한테만 앞치마를 주더니 자신은 의자에 앉아 전화하더군요. 일단 저는 김치 속을 만들고 그 양념을 배추 앞뒤로 하나씩 펴 발랐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라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외부에서 전화만 받고 결국 그놈의 100포기 제가 다 비벼서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예비 시모는 사람들 시킬 줄만 알지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 같이 해요. 혼자 하긴 너무 많아요. 어머, 미안해. 내가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니? 미안하다, 한 선생.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톤이 어쩐지 더 듣기 싫었습니다. 저도 교사이지만 굳이 집에서는 그런 말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암튼 홈드레스 입고 저를 맞이할 때부터 일은 내가 다 하겠지 싶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팔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한 선생, 너무 잘한다. 100포기 금방 하겠다. 그치?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예비 시모는 계속 떠들고 전화하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혼자 김치와 씨름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인들이 안 오면 집에라도 오지 왜 안 오고 그러는 걸까요? 오지도 않은 지인을 예비 신랑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지인들에게 날짜를 잘못 통지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장난도 아니고 예비 시모가 왜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차마 반대는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는 더 오기가 나서 김치를 미친 듯 양념을 펴 발랐습니다. 김치는 제가 없으니까요. 아까운 배추 버리기 전에 얼른 통에 담았습니다. 이제야 큰아들이 왜 의절했는지 알만했어요. 우아한 척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예비 시모의 버릇이었던 것입니다. 예비 신랑은 온몸에 김치 범벅이 된 저를 보고 기가 차서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현관 앞에 100포기를 본 순간부터 그냥 집으로 가야 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가면 트집을 잡을 것만 같아 죽도록 했습니다. 아직 마무리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은 다짜고짜 저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지도 않은 지인들 기다린 자신이 바보라면서 말이죠. 그때 예비 시모도 쇼를 걸치며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가 다 실수라고 하잖아. 왜 그러니 진짜? 무슨 실수야. 예비 형수한테 한 행동 내 여자한테 하지 마요. 엄마 제발. 예. 아니라고 했지. 엄마가 일부러 왜 그러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도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나 반대 안 했어. 안 그래, 한 선생? 됐다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예비 신랑은 다짜고짜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들어오라며 아들에게 은근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예비 시모. 하지만 예비 신랑은 진짜 화가 났는지 울먹이는 자기 엄마를 보지도 않고 차에 시동을 걸고 거칠게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통쾌하기보다는 예비 시모는 도대체 싫다면 싫다고 하지 표현을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만 괴로운데 말이죠.
저는 김치 범벅인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예비 신랑이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힘들지? 엄마 왜 저러지? 미안하다 진짜. 반대하는 거야.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도 미국 가서 살자. 형이 반대하면 들어오라고 했어. 미국 가면 뭐하고 사는데? 어머닌 혼자 두고? 형이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엄만 나중에 해결하자. 머리가 아프다. 암튼 자기 힘든 거 진짜 싫으니까 미국 가자. 응? 당장. 응? 그로부터 예비 신랑과 저는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이후로는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어떤 후폭풍이 기다릴지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까지 의절한 듯한 행동을 보였으니 어떻게든 화를 내면 낼 텐데 말이죠. 며칠간 바빴는지 연락이 없던 예비 신랑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가자고 해놓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절차 상의하겠다 싶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세상 무너질 듯 앉아 고민하던 그 사람의 옆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뜬금없이 6, 7년 전 저를 스토킹한 갈비집 사장 아들 이야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랑 꽤 관계가 깊었어? 사실대로 말해줘. 뭐라는 거야? 그 남자 스토킹했다고. 우리 집 앞에 매일 찾아오고 내 우편을 가져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차에 나를 태우고. 태우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갈비집 사장 내외가 싹싹 빌어서 마무리한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평소 다정하고 내 편인 남자는 어디로 갔나요? 무슨 바람을 피워서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했습니다. 왜 이래? 어머니가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엄마가 아는 거 뭐 있어? 근데 난 왜 몰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뭐라고 그랬지. 도대체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너랑 꽤 깊은 사이라던데 너 알바하는 곳마다 사장 아들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했다며. 나도 원장 아들이라서 좋았던 거냐?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랐지. 내가 스토킹 당했다고 알아?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디서 들었는지 말도 안 하고는 그동안 제가 일했던 곳들의 상호명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예비 신랑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남자 왜 이럴까요? 이것도 대단한 예비 시모의 시나리오인가요? 그렇다면 히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비 시모에게 당한 울분을 예비 신랑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저의 다정다감이 좋다고 했지만 저는 사납게 돌변했어요. 그동안 네가 다닌 알바 곳곳마다 이런 연분, 스토킹, 소문들이 난무했어. 그게 다 일방적인 거냐? 아니잖아.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미쳤어? 뭐, 미쳐? 이제 막 나가는 거냐? 그래, 막 나가지. 부모도 없어, 돈도 없었어. 나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없다고 미친 듯 일하고 공부해도 돈이 없었어. 그런데 뭐, 연애? 나 남자친구 사귄 것은 자기가 처음이라니까 짜증나게 왜 이래? 이것도 당신 엄마 솜씨야? 나 뒷조사했대? 여기서 엄마가 왜 나와? 일단 사실 확인하자고. 나도 사실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 다 사귀고 다 만났고. 됐어? 나 그렇게 살았다고. 됐니? 막 살았다고 됐냐고? 뭐라고? 이 남자가 이렇게 꽉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갈비집 사장 아들 이야기가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습니다. 제 집 앞에 서성거리고 저한테 만나자고 하고 저는 거부했고 다른 날에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우고 전 싫다고 내렸고 이런 행동 또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이 깊은 사이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힘들게 살아온 여사들은 다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를 공격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이 바뀔지 아님 이런 사람인데 숨긴 건지 답답했습니다. 자립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전부 다 들었다는 예비 신랑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저라고 그 세월 다 기억나겠습니까? 갈비집 사장 아들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요. 사장 아들이니 그저 눈인사하다가 날씨 이야기 주고받고 지낸 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소리를 빽빽 지르며 다 끝내자고 했습니다. 박차고 나와 갈비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영업 중이었는데요. 거기서 사장 아들은 저를 보고도 아무런 표정 없이 길 건너 커피 전문점에 가 있으라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영업이 끝나도록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갈비집 간판이 꺼지더니 그가 건너왔습니다. 조금 전보다 침착해졌지만 알 수 없는 울분은 가슴속에 출렁거렸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경찰서라도 갈래요,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요. 뭐? 이 남자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지가 뭔데, 헤어지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입안에서 아우성쳤습니다. 눈도 벌게져서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어요. 그 남자 엄마 너무 무서워. 아주 그냥 찰거머리 같아. 아가씨도 진짜 운도 지질이 없어. 남자 많아. 당장 헤어져요. 온 동네 들쑤시고 다니길. 저 지금 스토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죠? 짐작은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뭔가 일을 꾸몄다는 것을요. 하지만 스토커가 벌벌 떨 정도면 안 봐도 뻔하죠. 예비 시모는 저의 보육원 생활부터 유치원에 오기 전까지를 무슨 위인 전기 쓰듯이 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저는 모범적으로 살았으니 털어도 나올 만한 것이 없었어요. 다만 자립 후 사회에 나와 이런 일 저런 일 하던 과정을 예비 시모가 다 부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스토킹 당한 것을 저의 추문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교육자란 양반이 말이죠.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소문을 수집하고 부풀려서 아들에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란 사람이 그걸 그대로 듣고 저에게 사실이냐며 따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안 보면 되지만 신랑은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고 평생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서로 신뢰가 무너졌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도 막상 다시 보니 그놈의 정이 뭔지 한번 참아볼까도 했습니다. 자기야, 다 오해야. 그니까 내 말 믿어. 난 아무것도 없었다고. 부모, 돈, 남자 다 없었다고. 알겠지? 아니, 그런 말장난 말고 남자가 끊임없이 있던 거야? 어떤 남자 애까지 낳아줬다는 말도 있어. 여기서 전 그만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낳아달라고 한 건 내가 머리통을 후려쳤어. 내가 고아로 살면서 꿈과 용기만 있었던 줄 아니? 참혹하고 비참하고 힘들어. 근데 지금처럼 힘든 게 없다. 우리 끝내자.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 너희 엄마 그렇게 들쑤시고 다녔네. 힘들게. 저는 그대로 그 남자를 차버렸습니다. 무슨 스토커 말만 듣고 자기 여자를 코너에 몰아넣다니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인연이 아니라면 여기서 정지하는 그것이 현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진 다음 날 제가 더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렇게 무너졌으니까요. 예비 시모가 꾸민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저만 믿으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저는 두문분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고 지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모질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해도 상처는 저만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예비 시모는 다신 연락이 없었고요. 그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신 보기 싫은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살면서 이유 없이 속에서 울분이 쌓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쏟아내지 못했던 것이 앙금으로 남아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주임 교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유치원을 옮긴다면서 들어보니 제가 나간 다음 바로 파일도 되찾았고 레오도 돌아왔답니다. 진짜 저를 내쫓으려고 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보육원으로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비 시모가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엄마 품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씁쓸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괴로운데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발을 굴렸습니다. 집에 가져갈 토마토 익기만 기다린 그 애였어요. 부모가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귀신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저를 보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모처럼 돌봐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저는 아무 사이가 아니니 아이의 조부모가 저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토마토도 심고 책도 읽으며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자신의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병약한 조부모 대신 사업으로 성공한 삼촌이 아이를 맡게 되면서부터 저도 거기서 상주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생겼는데 엄마가 없다며 저와 삼촌을 이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삼촌과 저는 서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절대 아무도 사귀지 않는다는 제 원칙이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되어주기로 하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4성급 호텔을 인수하게 되고 사업도 성공하여 저는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버렸어요. 신데렐라가 되는 것은 싫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다시 웃게 되니 기뻤습니다. 남편의 호텔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보육원을 몇 개를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가기 전날까지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아이도 낳게 되고 큰아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에 예비 시모가 그렇게 모락하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언젠가 한번 만나면 당신 때문에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건 제 편이었어요. 갈비집 사장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받아내었습니다. 지금 괴롭다고 해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역시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비 시모에게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이런 생각 끝에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백화점 명품관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으니까 만나면 알아보지 못할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요.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맺힌 것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명품관 매대 중앙에 놓인 신상 가방을 서로 사려고 손을 뻗은 상태였습니다. 흡사 몇 년 전 아들을 두고 서로 대립한 상황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을의 관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골랐습니다. 아니죠. 제가 먼저죠. 여전하시네요. 놓으세요. 제가 먼저라니까요. 어머, 한 선생. 네, 맞습니다, 원장님. 저는 예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가방 끝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때 점원이 달려와서 하나뿐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며 죄송하다며 예비 시모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야죠. 아니, 내 팔을 왜 당겨? 이 여잔 살 수가 있어? 나한테만 이래요? 죄송해요, 사모님.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감당되겠어요? 뭐라고? 얼마예요? 네. 점원은 예비 시모에게 가방의 금액을 말한 모양이에요. 우습게도 구매할 감당이 안 되는지 가방을 스르르 놓더라고요. 너 같은 년이 이런 데는 웬일이야? 감히 언감생심. 약이 올랐던 건지 욕이 튀어나온 예비 시모. 솔직히 욕은 괜찮아요. 그런데 언감생심이라뇨? 그때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확 다 끝내는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이 쓰라고 준 블랙카드를 꺼냈어요. 솔직히 이 가방 살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과소비 안 하는데 이번만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 만났거든. 언감생심으로. 그 단어는 우리 남편한테 써야 하는 거야. 블랙카드를 예비 시모 면상에다가 날려버렸어요. 점원은 그 카드를 주었고 저를 명품관 프라이빗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방에 가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 텐데.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예비 시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것도 모자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날리며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이런 식상한 멘트를 듣는 것보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보육원에서부터 쌓인 체중이 싹 내려갔어요. 가끔 그 주임 교사가 전화가 오거든요. 알고 보니 예비 시모의 둘째 아들은 이혼 절차 중이고 유치원은 담보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아픔이 제 기쁨은 아니지만 그 예비 시모는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죽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언감생심,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어디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은 요새 젊은 사람들 치고는 무려 형제가 4명이나 있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로서는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남편은 성장하면서 한 번도 형이나 동생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예전부터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한두 채씩 있는 부자 집안이어서 남편도 남편 형제들도 자라면서 돈으로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가지고 미리 기싸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형제들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서방님들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한테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결혼 허락을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 날 저는 시부모님 정도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문하기 직전에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당신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같이 있는데 괜찮지? 나를? 알겠어.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서 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제가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겸사겸사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던 형제들 우애 감상이나 할 겸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며 집에 가니까 이미 첫 광경부터 어지간한 집이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부엌에 우르르 들어가서는 상을 차리겠답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요리를 하고 온갖 부산을 다 떠는데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더라도 진짜 사이좋게 자라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모습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들 많은 때 한자리에 다 모이려면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 같은 때 말고는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당장 남편만 보더라도 주말이 되면 늘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서 근처 단골 술집에서 술 한잔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댁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당신 원래 이렇게 서방님들이랑 자주 만나?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바빠서 예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많이 못 만나는 편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낯을 조금 가리기도 하고 특히나 시댁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어지간히 살가운 며느리들처럼 서방님 하면서 얘기도 자주 걸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애교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 가서도 꼭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을 자주 받고는 했습니다. 세아가 이것 좀 들어봐라. 네가 이거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특별히 만들었는데 많이 먹어? 물론 시부모님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제가 아마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서방님들도 형수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대화에 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슬쩍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중에 슬쩍 물어보고 잘 챙겨드려. 우리야 뭐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자주 볼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 형수님은 형이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거의 매주 시댁에 와야 한다고 그러면 내색은 안 하셔도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래도 동서들이랑 반쯤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지내게 되고 시부모님한테도 예전보다는 조금 애교스러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서방님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가끔 심심하면 남편한테 먼저 우리 시댁 가서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제의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북적북적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가정 환경에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너무 자주 다투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분위기와 시부모님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초반에는 엄청 놀랐어요. 내가 이 요리에는 후추 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아니, 그깟 것 좀 까먹을 수 있지. 내가 요리에 후추 뿌렸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야 해?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뿌리지 않으면 되지. 왜 뿌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럼 앞으로 당신이 이 사람 정말 진짜 기껏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했더만 자식들이랑 며느리 앞에서 이래야 해? 에이! 싸우는 이유가 엄청 중요하기라도 한 거면 말을 안 합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남들은 애초에 싸우지도 않을 만한 무척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어요. 너무 자잘해서 기억도 안 나는 게 태반인데 그나마 너무 이상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은 두 분이서 거실에 앉아서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들과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또 평소처럼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빨래 하나를 뒤집어서 갠 모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대체 빨래를 몇십 년을 갰는데도 이런 거 하나 구별을 못해요? 라며 타박을 했고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나름대로 실수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느냐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아니, 왜 그니까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 개냐고요? 으이그, 답답해.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보고 답답하대? 당신 요리 솜씨 별로인 거, 청소 제대로 못하는 거 여태껏 참아준 사람이 누군데? 뭐라고요? 누가 뭘 못해요? 지금까지 잘만 먹어놓고는 이런 어이없는 양반을 봤나? 그나마 서방님들이 일찍이 말렸기 때문에 두 분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말 그 사이에서 뭐라 해야 할지 너무나 뻘쭘하고 민망했어요. 이후에도 솔직히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때 싸운 여파로 냉정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보쌈을 시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보쌈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반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장을 더 듬뿍 찍어서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먹을 보쌈을 젓가락에 짚고 쌈장을 푹 찍어서 그릇으로 가져가다가 시어머니가 딱 먹으려고 집은 보쌈에 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장을 찍어 먹을 거면 좀 적당히 찍어서 가져가야지. 이게 뭐예요? 내가 먹을 보쌈까지 장이 묻었잖아요. 아니, 장 묻어서 먹기 싫으면 내려놓고서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유난이라뇨?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말도 못해요? 누가 말하지 말래?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 말하니까 짜증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이 매사승질이야? 그날도 서방님들이 두 분을 말리느라 애쓰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겠구나 싶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두 분은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다른 동서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남편이나 서방님들한테도 좋은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정작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어째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좀 잘못을 해서 그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말하자면 긴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생기신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시고, 저도 처음에 시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인기 정말 많으셨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말인 건지,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절, 그러니까 젊으실 적에 여자들이 꽤나 따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냥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런 인기를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부르면 시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다던가, 심지어는 몇몇 여자들한테는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집 살림 같은 건 안 하셨다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지 않는 거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만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 워낙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으셨거든. 근데 엄마가 알게 된 계기가 참. 엄마와 예전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필 그 친구랑 바람을 피셨나 봐. 사랑한다 어쩐다 말도 하고, 마침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우리 엄마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알게 된 거지. 친한 친구와 다른 마음을 품은 남편이라니, 얼마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너무하셨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그렇지 뭐. 그 일 뒤로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한테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지 할 생각은 못 하셨을 거야. 게다가 자식들도 넷이나 있는데 그냥 애들 보고 어찌어찌 살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엄마 입장에서 그때 느꼈던 충격이 가실 리가 있겠어.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그토록 틱틱거리시는 건지, 아버님은 또 그걸 못 참고 그러시는 건지. 허나 어쨌든 저는 며느리이고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로 지내면서도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셨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었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내심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사이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요. 그 뒤로 별일만 없었다면 저는 분명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터졌죠. 어쩐 일인지 딱 남편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보통 서방님들이나 저희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서 다 같이 모였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부른 일은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 시댁에 가자마자 거실에 둘러앉아서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랑 또 싸우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뇨.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 정말 결심했어. 네 아버지랑 이렇게는 못 살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벙이 쪄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황혼 이혼 선언이었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진 생각 안 하신 것 같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분이 이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각자 저랑 동서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도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두 분이 이혼해서 따로 살게 되면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남은 재산은 너네한테 미리 징해해서 줄 거고 몇 달 안에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 그러기로 했다. 니들한텐 미안하다. 근데 다들 결혼했고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따로 산다 해서 니들한테 뭐 피해가는 거 없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련다. 아버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야 며느리니까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나 서방님들 얼굴을 슬쩍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두 분이 이혼을 할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때 아버님을 보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그간 정말 참고 살았다. 나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른다. 그거에 아주 질려버렸어, 내가. 어머니 말씀에 저희는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바톤을 이어가셨죠. 나도 마찬가지야. 질리긴 누가 질려. 나도 당신 참아주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새하얘진 머리 안 보여? 이거 다 누구 때문인데 그건 생각 못하고 맨날 여편네가 돼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나 남편 취급은 해준 줄 알아? 결국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까 저희가 겨우 말렸어요. 그날 그런 폭탄 발언을 듣고 애매하게 자리가 파해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남편도 영 심란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참다가 터지셨나 보네. 마지막으로 나까지 결혼했으니 헤어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고는 애써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안쓰러운 것도 안쓰러운 거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분 젊었을 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자체가 속상하고 서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했다는 게 더욱더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어도 지금이나마 시아버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시어머니에게 한다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동서들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평소 유독 친하게 지냈던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신다는 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두 분이 이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 저도 그래요, 형님.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쌓이신 지난 일만 어떻게 잘 풀리면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얼마 뒤면 두 분의 이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나 시아버지가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앙금이 풀려야 이혼도 없던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뭐랄까 부모로서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아내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니까 자식들이 쓴 편지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실히 동서가 어려서 생각이 자유롭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동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그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동서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아버지 설득하는 일은 내가 할게.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사실 지금껏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밖에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손발이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기에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척 준비를 끝마치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랑 오붓하게 데이트나 할까요? 데이트? 우리 둘이서 말이냐? 시아버지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성격이 아니란 걸 아는지 나와 계시면서도 얼떨떨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 시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조금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홍차 좋아하시죠? 여기 마침 홍차가 엄청 맛있는 곳이라서요. 홍차를 시킬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시아버지도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분위기길래 그때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실은 남편한테 들어서 예전에 두 분 젊었을 적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설마 제가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을 하셨죠. 금방 멋쩍게 변했지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시아버지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아버님. 근데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은 여자이기에 더 잘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아버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떤 의도셨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봤자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다는 것이 화가 나고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냐? 어머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과거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꼭 아버님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무척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버님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저는 동서들이랑 서방님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최대한 진심을 다해서 제 마음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아가야,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제야 전 신이나 시아버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장 말로 하는 거는 아버님도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자고.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마침 서방님들도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에게 드리기로 했고 그때 아버님도 깜짝 이벤트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어머님에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좋은 계획 같구나. 알겠다. 나도 그럼 그리할게. 결국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저희 가족은 어버이날에 맞춰서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서 편지를 확인하고 남편이랑 서방님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걸 모아서 영상 만드는 쪽 일을 하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엄청 부드러운 배경 음악도 깔아서 감동적인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까지 클라이맥스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시련과 고난은 왜 항상 성공 직전에 등장하는 걸까요? 저희의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 일이 터진 겁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선 아가야,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요? 내가 사과한다 해도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우리 사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원래 각자 가려던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 잠시만요.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안 된다 해봤자 전화기는 이미 끊어진 후였죠.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애써 준비한 것들은 다 뭐가 되나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 풀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래? 또 싸움이라도 벌이신 건가? 아니, 이대로만 하면 어머님 마음이 그래도 풀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떡해. 다들 대책 회의 겸 저희 집에 모여 있었는데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먹겠다고 시키긴 했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서방님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님이 서방님과 함께 멋쩍은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다. 아버님은 그렇게 저희를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 여편네가 오늘 밥을 안 차려놨길래 대신 부엌에 들어갔다. 솔직히 같이 살게 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밥까지 안 차려놨으니 화가 났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더 크니 나라도 밥을 차려주려고 들어갔어. 근데 정성껏 다 차려놓았더니 밥은 안 먹고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근데 차림이 이상했어.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아휴, 니들한테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그 후 아버님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 네? 너무 놀라서 전 그만 놀라다 살해에 걸렸고 남편도 서방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숨만 푹 쉬셨고 참담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어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그게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그래, 그것도 누구랑 만나는 줄 아냐? 내 친구랑 만난다. 아버님의 대답에 저는 모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버님이 바람 피셨을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기다니.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어머님께서 뒤늦은 복수라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 친구분을 좋아하시게 된 건지. 아버님은 심지어 그 친구가 자신의 중마고우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연을 이어온 친구라 말하셨습니다. 이름을 말하자 남편도 그분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아니, 그 아저씨가 엄마랑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 두 눈으로 봤다. 둘이서 호텔로 들어가는 걸. 아무튼 애들아, 나는 더 할 말 없다. 이 계획은 없던 걸로 하자.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시곤 힘겹게 일어서시더니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붙잡고 좀 더 얘기를 더 들어보려 해도 아버님께선 더 할 말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흰 그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아버님 뒷모습만 바라만 보고 서 있었죠. 아버님이 나가시자 남편은 분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생각을 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둥. 아니, 엄마도 그래.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다 해도 그렇지. 아버지 친구는 너무하지 않냐고. 남편의 말에 분위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렇게 저희는 암묵적으로 두 분이 정말 황혼의 이용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방님들이 가시고 나서도 그날 저는 남편과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불륜 행각을 믿고 싶지 않아 했고 때때론 화를 내며 분개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다 쓸쓸히 나가던 시아버지가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파졌고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두 분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가던 중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라, 만날 수 있니? 내가 그리로 가마. 시아버진 저희 집으로 오늘 오겠다 하셨고 저는 급히 장을 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오신다는 시아버지의 연락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속으로 시어머니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다 떨렸죠.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을 무렵 시아버지가 때마침 도착하셨고 아버님은 조금 불안한 기색으로 저희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술을 떼셨어요. 니들이 말한 계획 말이다. 그거 하자꾸나. 사과하고 싶다 네 엄마한테. 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중마고우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 어머님께 왜 이제와 사과를 하고 싶다시는 건지.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셨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하고 싶다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쨌든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 그건 사과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 그대로 하자꾸나. 아니, 아버지, 그래도 너네들은 준비하던 거 계속 준비해라. 어버이날에 보자꾸나. 배웅은 하지 말아라. 그러고 아버님은 뭔가 결심한 얼굴로 저희를 보시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아버님 뜻이 워낙 강경하니 저희는 아버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들을 다시 불러 아버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준비하던 거는 마저 이어나가요. 서방님들도 저처럼 아버님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 하니 그 뜻을 들어드리기로 했죠. 저희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뺀 모든 가족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머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나와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고 남편부터 순서대로 짧은 편지를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나오면 그때 시아버지가 딱 등장해서는 본인이 쓰신 편지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흐름. 계획을 전부 짜고 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시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뒤로 굳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지 않은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시어머니를 힘겹게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이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제가 슬쩍 눈짓을 주면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우선 남편이랑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쟤네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벌써 다 먹었나?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희가 있는 방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서방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르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는 동서들, 마지막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들어간 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얼떨떨한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는 핸드폰과 거실 TV 화면을 연결해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시어머니는 TV 화면만을 뚫어지게 보다가 제 남편이 먼저 나와서는 편지를 읽자 무언가 자신을 위한 이벤트인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멀뚱히 화면을 보시다가 조금씩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저 아들 승환이에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 키워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간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저 미연이에요. 어머님, 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성격도 무뚝뚝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저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어머님. 얘네는 무슨 이런 걸 준비해. 남편과 제가 쓴 편지까지 전부 가벼운 낭독이 끝났을 무렵 드디어 동영상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방 근처에 서 있던 셋째 서방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신호로 방문을 똑똑 두들기자 시아버지가 엄청 긴장한 기색으로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떠듬떠듬 편지를 읽어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과거 내 잘못에 대해 한 번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이 너무도 미안하오. 잘한 것 하나 없는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오. 내가 정말 염치가 없는 놈이지만 부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소? 당신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진정성 가득하게 시아버지가 한자 한자 편지를 읽는데 한순간에 온 집안이 시어머니 눈물 소리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방님들도 어쩐지 애틋한 얼굴로 두 분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는 자식들 편지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참으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엉엉 우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봐요. 그렇게 다행히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지 용서를 해주셨고 그날 두 분은 처음으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뽀뽀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제야 저희를 불러 모아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중마고우와 바람피는 걸 보았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사실은 너희 만나 그 얘기라고 내가 중마고우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말 내 아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말이야. 근데 모든 게 내 오해였더구나. 내가 그날 이 사람이 중마고우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내 친구가 지 아내한테 이벤트인지 뭐시기를 준비한다고 호텔에서 뭐란 모양이야. 그걸 이 사람이 도와준 거고. 아내 말고 다른 옆편 애들도 도와준답시고 거기 갔더라고. 사진으로 다 확인했단다.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지 뭐니. 참 놀라운 반전이죠. 저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이 사람이 자기를 미행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참으로 주책이라고 타박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고 당신 친구랑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미안해. 다 내 오해였어. 그리고 이 양반도 참, 그걸 그렇다고 애들한테 다 말하면 어째요? 잠깐이지만 애들이 날 뭐라 생각하겠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흘끗 시아버지를 째려보셨어요. 허나 다른 때보다 훨씬 살가운 타박이셨죠. 어쩐지 이제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놀리는 느낌이셨어요. 아무튼 애들아, 너네가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두 분 이제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또 이혼하신다 어쩐다 하시면 그땐 저희가 두 분 못 헤어지도록 꽁꽁 묶어놓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날 저희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선 제가 이 이벤트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불러 딸 같은 며느리 라고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고맙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그럼 어젠 네 시어머니가 나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한가득 해주었단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요? 어머님 짱이신데요.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요, 아버님.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님 얼굴도 어머님 얼굴도 그야말로 활짝 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두 분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동네에서 자칭 타칭 금술 좋은 부부가 되셨죠. 어딜 가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 아버님이 다른 남자 보지 말라고 질투도 하시고 어머님은 팔불출이라 그러지 말라 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벤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명절을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고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나 그 옆에 있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